자, 우리 오늘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 이라는 그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저자는 여기 아시다시피 다론 아세모글루 그리고 제임스 로빈슨 이 두 분이 쓰신 책인데요. 우리 아마 지난번에 우리 보이 탄생이라고 우리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책하고 굉장히 유사한 책입니다. 보이 탄생이라는 책하고. 그래서 아마 보시면 아마 그 유사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자 두 분이 이분이세요. 한 분은 제임스 로빈슨은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시고, 그다음에 다론 아세모글루는 MIT 경제학과 교수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공저하신 책이에요. 이 책이 아마 상당히 잘 알려진 책인데 2012년도 우리 비즈니스 북 오브 더 이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선정된 그런 책이고요. 이 유튜브를 보시면 이 두 분이 이 책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한 게 남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교수들이 논문을 이제 발표하고 좋은 책을 쓰고 하면은 그 전국 각지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좋은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기 힘든 이유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캠퍼스 투어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국적으로 한 20대 대학, 30대 대학을 돌아다니면 그 논문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게 형성이 돼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논문을 저널에다 제출을 해야 뭔가 좀 이렇게 받아들여주지, 한국에서 논문만 잘 썼다 해가지고 미국에 보내면 다 리젝트 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사하시는 분들도 이게 진짜 좋은 논문인지 안 좋은 논문인지를 자기가 혼자 판단해야 되잖아요.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20, 30개 대학에서 돌아다녀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런 논문이 있었지, 그 논문이 좋다 나쁘다 이게 비평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면 그래 이 좋은 논문이지. 그러고 나서 이제 억셉트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책도 아마 찾아보시면 많은 더군다나 이 저자가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남아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은 지난번에 보이 탄생 때도 나왔는데요. 이 사진은 참 아주 유명한 사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무엇이 남북한의 운명을 갈랐을까? 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사우스 코리아 남쪽하고 북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전기가 없잖아요. 이걸 또 저자들이 들고 잘 나옵니다. 저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그림을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보면 저기 평양, 거기만 조금 이제 불이 반짝반짝거리지, 나머지는 거의 새까맣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논의를 시작합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저쪽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이 왼쪽, 벌써 자유스러운 남한과 저기 탁탁 해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여가지고 있는 저런 북한 사람들.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이 참 우리 생각해 볼 문제인데, 어떤 나라는 이렇게 성공하고 어떤 나라는 이렇게 실패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봤을 때는 2020년도 기준으로 남한의 27분의 1입니다. 북한은. 그런데 그 격차가 99년도에는 15배, 2009년도에는 21배, 그리고 10년 사이에 15배에서 21배, 27배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격차가. 그렇게 이제 경제 기술과 경제 재앙을 가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 딱 요겁니다. 요 슬라이드가 이 책의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한과 북한 우리가 좀 피부로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제도, 그 이제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지만, 그리고 그걸 또 우리가 보장해주기 위해서 분산적인 정치 권력, 거기에 비해 가지고 국민의 인센티브를 꺾어버리는 경제제도, 이를 뒷받침하는 공산당의 정치 독점, 그것이 차이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은 인센티브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인센티브란 건 좋은 말로, 뭐 다른 말로 해서 좋은 직장이 뭐예요? 좋은 높은 연봉,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인센티브가 없는 사회와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사회, 그 차이가 바로 북한하고 남한의 차이다.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확대해 보면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의 차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저자들은 하기 위해서 이 두꺼운 책을 써진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뭐 말만 하면 안 되니까 각종 그 역사적인 사례를 들다 보니까 책이 이렇게 두꺼워진 겁니다. 그 보면 전부 다 요 말을 하기 위해서 고대는 어떻게 됐고 지금 현대는 어떻게 됐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라가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가 달라지는데, 지금까지의 우리 생각은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은 저자들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때까지는 저자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장하기 전까지는 지리적인 위치다.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온대 기후에 있는 나라와 추운 데 있는 나라 간에는 그 격차가 생긴다. 지리적인 위치. 뭐 자연 환경도 비슷한 이야기고, 아니면 문화다. 칼처. 사고방식. 또는 뭐야? 사회 규범. 가치관. 도덕윤리. 이것이 이제 경제적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 저자들이 남한과 북한을 가져왔느냐? 남한하고 북한을 봐라. 다 똑같지 않느냐? 지리적 위치도 비슷하고, 자연 환경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사회 규범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비슷하고, 다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27배나 차이가 났느냐? 그건 바로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그것은 유인을 제공해주는 경제제도, 인센티브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분산된 정치 권력. 거기에 비하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공산당, 일당 독재. 그리고 공산당이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공산당이 아니면 뭐 자기가 거기서 무슨 성공할 수도 없고, 그런 사회가 이제 그런 사회를 이 사람들은 이제 착취적 제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남한 같은 제도를 포용적 인클루시브 인스티튜션, 그 다음에 extractive institution, 포용적 사회, 착취적 사회, 포용적 제도, 착취적 제도. 그 말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말을. 그런데 지난번에 부의 탄생에 있어서는 그분은 학자가 아니니까 사례만 잔뜩 들었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주장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분들은 그걸 조금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만드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포용적, 착취적, 그 말을 이 책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얘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자꾸 얘가 또 계속 이런 얘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집트는 미국보다 가난할까? 여기 아마 요것은 지금 에집트에 있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그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30년 가까이 이집트를 철권 통치한 그 무라바크 정권에 맞서 2011년도 그 타허리어 광장이 뭐 이집트 시민들의 그 사진이 앞에 나온 겁니다. 왜 그럼 그때 우리 이집트는 미국보다 가난하느냐? 정치 권력을 소수 엘리트가 독점했다. 마치 공산당, 북한의 공산당.
그리고 탄압하고 사회정의를 부정하고 평화적 길을 부정하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그 시한폭탄이 바로 2011년도에 이집트 시민들이 봉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 권력을 소수 엘리트가 독점한다. 그것이 바로 착취적 제도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이따 제가 포용적, 착취적이라는 그 단어를 좀 더 제가 이제 이 책의 중심되는 용어니까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고요. 자, 이것도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또 유명한 또 그림입니다. 노갈레스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담장으로 이렇게 딱 막아놨어요. 북쪽은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노갈레스, 남쪽은 멕시코 소노라주의 노갈레스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잖아요. 지리적인 환경,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여건은 똑같은데 왜 북쪽은 잘 살고 남쪽은 못 사느냐? 저기 저 앞에 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 책에 나오는 그 그림인데 흑백 사진이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가 잘 사는 나라인지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는 좀 판자촌이고 여기는 좀 보면 이렇게 좀 집들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요걸 보시면 이건 아주 이 좋은 집과 이 나쁜 집이 딱 보이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 제도의 차이라는 거죠. 한쪽은 착취적 제도, 한쪽은 포용적 제도다. 그리고 이제 또 요걸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저자들이 이걸 자꾸 처음 이야기할 때 요걸 자꾸 강조를 합니다. 북미는 번영하고 남미는 후퇴했다. 무엇이 운명을 갈랐나? 이걸 이제 저자들이 제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또 자기들이 강연할 때마다 이걸 굉장히 잘 앞에 내걸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북한하고 남한은 제가 먼저 가져온 거고, 우리 북한하고 남한이 우리가 친숙한 거니까, 요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강연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 북쪽은 지금 번영하고 남미는 이제 좀 쇠락했다. 왜 그러냐? 역사적인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1534년에 스페인은 그 남미에 진출한 거죠. 남미에 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여기가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예요. 여기에다 이제 제일 먼저 정착을 해가지고 뭘 하겠느냐? 여기 가서 이제 원주민들에게 애초에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로 진출한 이유는 그 남미에 가보니까 남미에 있는 그 인디안들이 전부 다 금하고 은을 갖다가 치렁치렁 치장하고 다닌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금하고 은이 많구나. 그걸 우리 뺏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좀 노예로 부려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하자. 라고 해가지고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여기가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여기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그 모습인데 상당히 유럽풍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가지고 인디안들을 원주민들을 좀 잡아보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사냥하고 채집 생활을 하는 떠돌이 원주민들이에요. 이게 떠돌이 원주민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잡아가지고 금하고 은을 좀 뺏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도망을 다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부릴 수가 없으니까 식량이 없어가지고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 여기에서 가지고 온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뭐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야, 이거 참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해가지고 1537년에 여기가 파라니 강입니다. 파라니 강. 요 파라니 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파라니 강이 여기가 이과수 폭포라고 남미에 있는 그 왜 굉장히 큰 폭포 있지 않습니까? 그 폭포예요. 그래서 과라나 인디안을 만났습니다. 과라나 인디안. 거기 쭉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도저히 자기들 살 수가 없다. 식량도 없고. 그래서 따라 올라가 보니까 요 강을 따라 올라가서 보니까 과라나 인디안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과라나 인디안이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농경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농경생활을 하니까 정착하고 있잖아요. 정착하다 보니까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형성하고 사는 그런 그 부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라나에 이런 사람이니까 이제 그 저항을 물리치고 여기에 있는 이제 그 공주하고 결혼해서 이제 새로운 지배 계급으로 스페인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원주민들에게는 토지를 몰수하고 강제 노역시키고 그리고 최저임금 주고 높은 세금으로 최저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니까 이 원주민들은 완전히 이제 뭐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대신 이 스페인 사람들은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부를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북쪽은 어떻게 됐느냐? 북쪽은 남미에 비해서 토지가 비옥하지 않고요. 금하고 은도 별로 없었어요. 북쪽은. 북쪽이라는 게 지금 현재 그 미국이 북아메리카, 남쪽은 저기 남미 쪽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또 페루의 인구 밀도는 북미보다도 인구 밀도가 굉장히 또 페루는 또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디안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인디안들이 많으니까 그런들 잡아다 놓고 노동력 착취하고 그래서 이제 스페인 사람들은 부를 축적해 갔는데 북쪽은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인구도 인디안들도 별로 없고 금도 없고 그래서 남미식의 통치 방법이 안 된다는 거죠. 남미식의 통치 방법은 뭐냐니까 인디안들 잡아가지고 착취하는 건데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없이 개척민을 이주시켜가지고 유럽에서 개척민들을 모시다 놓고 그 사람들을 하여금 개간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개척민들을 데리고 오니까 개척민들이 뭐예요? 개척민들을 그 노예로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되겠습니까? 개척민들이 유럽에서 건너와가지고 그 정착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생산을 하고 농사를 짓고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정치적인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쪽이 북쪽에서는 다시 말하면 포용적 제도가 정착하게 되었고 남미는 착취적 제도가 이제 정착하게 되니까 그런 포용적 착취적 제도의 차이가 북미의 번영과 남미의 세력을 가져왔다. 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니까, 지금 제가 한 것을 좀 정리를 했어요. 똑같이 식민지로 출발한 남미와 북미 경제 격차가 오늘날처럼 벌어진 이유. 금, 은, 노동력이 풍부했던 남미는 스페인 왕실의 극심한 수탈에 시달렸다. 반면 북미는 착취할 자원도 노동력도 부족했다. 살아남으려면 자고책이 필요하다. 그 말이 다시 말하면 유럽에서 그 개척민들을 데려와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밖에 없다. 그래서 이주민들에게 땅을 분양해 개척하게 했기 때문에 북미의 번영은 포용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포용적 제도 때문에 이제 북미는 발전하고 남미는 쇠락했다. 한국 이 사람들이 이제 예를 처음으로 드는 것이 챕터 1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중복되지만 강의할 때마다 이걸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 또 그다음에 이건 또 뭐예요? 다른 길을 걷는 두 억만장자. 빌 게이츠는 뭐예요? 뭘 해가지고 돈을 벌었습니까? 혁신적인 제품, 마이크로소프트. 그런데 멕시코의 그 억만장자는 카롤로스 슬림이라고 여기 보이는 이분인데요, 이분인데요. 무슨 돈을 벌었느냐? 독점 통신회사를 인수했다. 그죠?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럼 자, 이게 또 뭐냐? 우리의 오늘의 그 주제는 뭡니까? 포용적 제도, 착취적 제도.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치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남을 독점을 형성한 거잖아요. 착취. 아무나 저기 들어올 수 없고, 아무나 통신회사를 인수할 수 없는데 자기만 인수했는 그런 특별한 권리. 그게 착취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뭐예요? 능력만 있으면 나도 마이크로소프트 만들었으면 빌 게이츠쯤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능력이 없고 이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돈을 벌었다. 이게 바로 또 남미하고 북미의 차이다 하는 걸 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결론입니다. 자, 이 결론입니다. 이 책이 결론이고요. 이 책이 우리가 그래서 이게 자, 뭡니까? 이거 기후나 지리적 위치, 문화가 이게 이제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기존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두 저자는 과거 역사적인 사례를 많이 발굴하다 보니까 결국 나온 결론이 이건 아니다. 이거 기존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위치가 좋으면. 그런데 이건 이제 포용적, 인클루시브, 정치, 경제, 제도 유무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그러면 포용적은 뭐고 착지적은 뭐냐? 포용적은 포용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포용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제도.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착지적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양반제도 아니겠습니까? 양반제도. 양반만이 내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양반만이 돈을 벌 수가 있고 쌍놈이 돈을 벌면 네 자를 너가 알렸다. 그래서 다 뺏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착취적인 제도라는 것은 특수한 계층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장 이 사람들은 이런 그 양반 제도를 들지 않았지만 저는 양반 제도가 가장 착취적 제도의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그런데 금방 머리에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양반 제도. 그 특별한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계급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한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북한의 우리 백두혈통. 그 특별한 계급이에요. 그 사람만이 모든 걸 결정하고 그 사람만이 모든 걸 다 누린다는 거죠. 양반. 근데 그런 제도가 아니고 그건 착취적 제도예요. 포용적 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한다. 모든 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돈을 벌고. 그죠? 그런 특별한 계급이 없는 사회. 그것이 이제 포용적 제도입니다. 포용적 경제제도, 포용적 정치제도. 포용적 정치제도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 능력이 있으면 내가 권력을 잡는다. 정치적으로 내가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내가 권력을 잡는다. 착취적 제도는 나만이 권력을 잡는다. 양반만이 권력을 잡는다. 상놈은 안 돼. 아무리 너가 똑똑해도 너는 안 돼. 그것이 바로 착취적 제도와 포용적 제도의 큰 차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보면 포용적 경제 제도란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사유재산을 보장한다는 것이 결국 그런 말 특별한 계급만이 아니라 내가 능력껏 이래 가지고 내 재산을 갖는다는 거죠. 법이 공평 무사하게 시행되고 그죠? 양반이라고 해서 너는 봐주는 거 아니다. 계약과 교환에 계약이란 게 뭐예요? 계약이란 게 교환. 계약이고 계약을 맺는다, 교환한다는 것은 다 인센티브예요. 내가 유리하면 그 사람하고 교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이제 각자가 인센티브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기 싫더라도 내한테 인센티브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래를 한다, 교환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포용적 정치 제도가 포용적 경제 제도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포용적인 정치 제도다. 그래서 이렇게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용적 경제 제도가 먼저냐, 포용적 정치 제도가 먼저냐. 포용적 정치 제도가 먼저라는 거죠. 그 포용적 정치 제도가 일단 돼야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포용적 경제 제도가 형성된다. 이렇게 이제 이분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정치 제도, 다시 말하면 권력 분산, 자의적 권력 행사. 그죠? 이게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엔 뭐예요?
포용적 경제제도 소용없는 거죠. 지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 포용적 정치제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토대 위에 포용적 경제제도가 생긴다 하는 것이 이분들의 이제 주장이고, 그래서 요 중앙집권화가 이제 또 중요한 건데, 이렇게 이제 사유재산 보장하고 법이 공평무상하게 시행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중앙집권화라는 뭔가 법을 집행해주고 법을 위반하면 그 처벌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중앙집권화, 그죠?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고, 그 중앙집권화 하에서 권력이 분산되고, 권력이 분산된다는 것은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안 된다는 거죠. 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포용적 정치제도 하에서 포용적 경제제도. 포용적 경제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제제도라고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나라는 성공하더라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밝혀준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앞에 들은 몇 가지 예, 특히 뭐 다른 건 남미하고 북미는 우리가 조금 우리가 좀 우리하고 좀 동떨어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자들이 강의할 때는 그것이 이제 서양 쪽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와닿지만, 우리는 북한하고 남한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바로 이거다. 요거 하면 이제 이 책은 다 끝난 겁니다, 사실. 다 끝난 겁니다.